네, 컴퓨터 시스템 개론 중간고사 가반과 나반의 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 좀 늦었는데요. 다 채점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답을 쓰셨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해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채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신 거 보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는 단답식 또는 소술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초창기 전자식 컴퓨터인 ABC와 ENIAC의 가장 큰 차이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래밍 가능성 여부예요. 가능성. 저는 이렇게 괄호로 문제를 쓰면 그 괄호에 쓰이는 들어갈 품사는 대부분 명사여야겠죠. 뒤에 이다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답안은 프로그래밍 가능성 여부다. 또는 뭐 외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또는 뭐 그 일반 용도, 다용도, 제너럴 퍼포스, 다용도 컴퓨터다라는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다용도 컴퓨터다라는 설명을 할 때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말하면 완벽한 답안이겠죠. 또는 뭐 이렇게 서술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ABC는 어떻고 ENIAC은 어떻고, 또 즉 ABC는 스페시픽한 특정한 용도의 컴퓨터고 ENIAC은 제너럴하다. 뭐 이렇게 쓰시는 것도 일단은 맞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제 스타일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괄호로 문제가 구성되면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명사형 절이든지 로 들어가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ABC는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고 ENIAC은 일반 용도인데 둘 다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완벽한 정답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컴퓨터 모델인 프로그래밍 내장인 컴퓨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존 폰 노이만이죠. 그래서 뭐 폰 노이만 또는 존 폰 노이만 뭐 이렇게 다 쓰셔도 맞고요. 영어 한글 상관없습니다만 오타가 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노이막, 그래서 뭐 오타, 그 정도 오타는 정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3번, 전자식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 이제 릴레이는 전자식은 아니니까요. 기계식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자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진공관, 트랜지스터 또는 IC, VLSI. 그래서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초고밀도 집적회로. 뭐 이렇게 영어든 한글이든 쓰시면 되고요. 이 중에 한 3분의 2, 즉 3개를 맞추신 분은 3개만 맞추신 분, 어떤 조합이든 반틈 점수 5점 드렸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4개의 내부 모듈 중에 내부 버스를 제외한 4개를 써라. 컨트롤 유닛, 저장치죠. 그리고 산술 논리 장치, ALU죠. 뭐 연산 장치 이렇게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레지스터. 이렇게 돼 있었죠. 단답식 문제의 마지막 5번.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러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다. 품사형으로, 명사형으로 적기를 바랬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번역되는 시점입니다. 번역되는 시점. 예를 들면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실행하고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실행한다. 뭐 이런 설명은 제가 정답으로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든 컴파일러 언어든 기교 또는 기교에 준하는 형태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다른 거죠. 어떻게 해요? 컴파일러 언어는 실행되기 전에 번역되는 거고요. 인터프리터는 실행되는 도중에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러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급 언어로의 변환 시점. 그런데 뭐 속도가 느리다, 인터프리터 언어, 속도가 느리다, 또는 오류 파악에 좋다, 뭐 실행 단위가 한 줄씩이다, 이런 식은 점수를 다 2분의 1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번역되는 시점이고, 이 번역되는 시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번역되는 시점이다라고 써야지 만점 처리했습니다. 예, 6번입니다. 6번이 요런 이진수 비트 패턴이 있을 때
이러한 이진수 비트 패턴이 있을 때 이놈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읽으면 값이 어떨까? 이건 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호 없는 정수라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절대값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8개가 즉 1111, 1111 이렇게 다 차면 이게 255죠. 그래서 그 값보다 1 작은 값이니까 플러스 254입니다. 플러스라는 심볼은 뭐 생략해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호와 절대값 표현은 제일 앞에 있는 비트가 1인 것으로 봐서 음수죠. 음수고 나머지가 절대값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는 부호를 생략하면 당연히 오답입니다.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26. 이의 보수 표현, 여기서 많이 틀렸어요. 당연히 이의 보수도 MSB가 1이니까 음수라고 판단하고 이놈의 짝보수를 구해야 되죠. 짝보수를 구하면 0000 01이 되는데 그 1을 더해야 되니까 10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서도 부호를 생략해서 틀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마지막인 경우로는 이제 부동술점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1, 111, 1110으로 분할되니까 요놈이 가수고 요놈이 지수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꼭 마이너스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히든비트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수업 중에서 다루지 않았으니까 1.11 곱하기 지수가 7입니다. 그러면 3초가 표현해서 7이니까 2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요놈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 요놈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 2의 4승이니까 요 소점을 뒤로 4칸 밀어서 11100 이진수 뭐 이렇게 써도 맞죠? 또 이놈을 10진수로 변환해도 맞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정답은 마이너스 1.11 곱하기 2의 4승 여기와 동일한 값들이면 다 정답 처리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주격장치 관리 기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고정분할, 이제 파티션 방법 중에 가장 심플한 고정분할 방식이라고 할 때 메모리 할당할 때 월스트 핏 방법으로 할당한다고 하면 10K 바이트 용량을 가지는 프로세스는 어느 분할에 할당해야 되나 실제 이론적으로는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해서 틀리신 분이 꽤 있습니다. 먼저 빈 공간인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각 파티션이 비어있는 파티션 중에 월스트 핏은 할당 후에 가장 많이 여분이 남는 즉 20K 즉 파티션 3번입니다. 그래서 3이라고 쓰셔도 맞다고 했고요. 20kB라고 해도 맞다고 채점을 했습니다. 8번. 8번 문제 맞춘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어드레싱하는 메인 메모리.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매겨진다고 할 때 피지컬 어드레스가 16비트라면 그리고 한 페이지가 1kB라고 하면 A, B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내의 옵셋이라는 것은 페이지 내를 어드레싱 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한 거죠. 1kB는 2의 10승 바이트죠. 당연히 10비트가 필요합니다. 10비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총 16비트 중에 10비트가 옵셋이면 6비트가 남죠. 이 6비트가 프레임 번호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프레임의 개수는 2의 6승계, 즉 64개가 되는 겁니다. 9번은 맞춘 친구가 한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응용 문제라고 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때 또는 2학년 1학기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신 친구니까 2차원 배열에 대한 개념은 있을 거고요. 2차원 배열이 램에, 즉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려면 이 배열은 개념적으로는 2차원이긴 하지만 램은 1차원이죠. 1차원이라는 말은 뭐죠? 주소가 1차원적으로 매겨진다고요. 그래서 개념 추상적으로는 2차원 배열이지만 램에는 1차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 곱하기 3이라는 행렬이 있으면 이렇게
세 줄, 세 칼럼의 행렬이 있으면, 이 번호를 매겨보죠. 이게 0,0, 0,1, 0,2. 이제 로와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이렇게 로 번호와 칼럼 번호가 매겨지죠. 이놈이, 램이 1차원으로 저장될 때 0,0, 0,1, 0,2. 그 다음에 1,0, 그리고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2행 0열,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저장되는 방식, 즉 행이 더 큰 단위로 매겨지는 이렇게 저장되는 방식을 로우 메이저 오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이 더 주체, 메이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되는지 또는 칼럼 메이저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저장되는지 뭐 두 번째 방식을 칼럼 메이저 오더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 실제 1차원으로 저장되는 순서가 다르겠죠. 그 사항을 아는지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이 로우 메이저 오더링으로 2차원 배열이 1차원 램에 저장된다면 로우 메이저 오더로 그러면 A 부분이 더 빠르죠. 왜냐하면 A 부분은 I보다 J가 더 빨리 그러니까 I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J 값을 변동시키니까 A 같은 방식은 로우 메이저 오더링에서 캐시의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B와 같은 방법은 칼럼 메이저에서 더 캐시가 좋아지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우 메이저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캐시의 역할이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한 친구들은 정답을 했습니다. 근데 로우 메이저 오더링, 칼럼 메이저 오더링이라는 단어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미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만점 처리했습니다. 뭐 또 이렇게 설명한 친구도 있어요. 예를 들면 A 부분에서 A 부분을 수행하면서 2차원 배열의 데이터가 캐시에 다 미리 올라와 있으니까 B는 더 빠를 거다라고 말하는데 2차원 배열의 사이즈가 특정된 게 아니죠. 즉 메인 메모리에 비해서 캐시 메모리는 용량이 극히 적어서 2차원 배열이 꽤 큰 2차원 배열이라면 캐시에 다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을 수행하면서 캐시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B 부분이 빨라진다라고 설명한 친구는 제 정답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제 강의 중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사항인데요. 파티션 기반 방법과 페이지 기반 방법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파티션 방법이 설명이 끝나고 나서 페이징을 설명할 때 뭘 예제로 들었었죠? 디스크 조각 모음.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에서 저장되는 파일이라는 놈은 실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라지컬하게는 하나의 파일은 다 붙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페이징 기반 방법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즉 메인 메모리 상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연속 저장될 필요가 없다. 연속 저장될 필요가 없다. 뭐가요? 페이징은요. 그렇지만 파티션은 꼭 연속 저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상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연속 저장될 필요가 없으니까 페이징 기반은 외부 단편화는 생기지 않는다. 절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시면 10점 만점입니다. 근데 이 단편화를 설명하면서 내부 단편화는 어떻고 외부 단편화는 어떻고 할 때 내부 단편화는 뭐 생길 수 없다. 페이징 기반 방법이 라고 말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페이징 기반 방법도 내부 단편화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틀린 사항을 쓴 친구들은 부분 감점 처리를 했습니다. 네, 11번 문제 설명드리죠. 우리가 CPU 스케줄링 또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first come first served 또는 shortest of first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각각을 실제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해 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약사항은 어떤 프로세스가 한번 CPU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오더라도 중지당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한다 라는 걸 가정할 때 first come first served 방법과 shortest of first 방법의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하고 비교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first come first served를 한번 보죠.
first come first served는 먼저 도착한 놈이 먼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상태 도착 시간, 즉 시작 시간을 보면 요 순서대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P1, P2, 프로세스 3, 프로세스 4 번 순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프로세스 1은 시작되자마자 실행되니까 준비 대기시간이 0이 걸리겠죠. 프로세스 2는요 2초라고 하면 2초 때 들어왔는데 실제 앞에 있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프로세스가 8초 실행하는 거니까 두 번째 프로세스는 6초를 대기해야 되죠. 2초에 들어왔으니까요. 프로세스 3번은 4초에 들어왔죠. 근데 4초에 들어왔는데 프로세스 1이 아직 실행 중이니까 프로세스 1은 이 끝난 4초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2도 3초를 실행하니까 3초도 또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총 7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프로세스 4번은 6초 때 들어왔으니까 프로세스 1번이 끝날기를 2초간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P2가 끝나길 3초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P3가 실행되는 2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다 더하면 6초, 7초, 7초가 되니까 20초가 되죠. 이놈을 4로 나누면 5. 뭐 단위는 없으니까 평균 대기 시간은 5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shortest of first에서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어떤 놈이 짧은 놈인지를 기다려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0초 때 CPU 스케줄링이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는 프로세스 P1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P1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프로세스 P1이 끝나고 나면, 즉 하나의 프로세스는 끝까지 수행되는 거니까 프로세스 1이 끝난 시점, 즉 8초 후에는 P2, P3, P4가 다 실행되어 있죠. 그래서 P2, P3, P4 중에 짧은 놈이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1 다음에는 P3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P2, P4가 실행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P1은 당연히 0초 기다리죠. P3는요. P3는 4초 때 들어왔는데 P1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4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P2는 2초 때 들어왔는데 P1이 실행되는 6초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P3가 실행되는 2초도 기다려야 됩니다. 좀 헷갈리죠? P4는 6초 때 들어왔으니까 P1이 실행되는 2초와 P3가 실행되는 2초, 그리고 P2가 실행되는 3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 아마도 21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단위가 초라면요. 해서 4로 나누면 4.7초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소한 차이긴 한데 shortest of first가 평균 대기 시간이 더 짧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근데 좀 응용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는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ortest of first가 P1, P3, P2, P4 순으로 실행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건 쉽지는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12번 문제. 이제 XOR 게이트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그 게이트를 뭘 쓰면 되냐? 정답은 AND입니다. 제가 AND 이후에 오답은 감점이 있다고 했고요. 감점은 마이너스 5점 처리했습니다. 오답은, 그러니까 비워두시면 0점이지만, 뭐, 틀리면 마이너스 5점 했습니다. 이걸 입력이 두 개니까요. 진리표를 만들어 보면 되죠. 00, 01, 10, 11 이렇게 진리표를 다 만들어 보고, XOR 게이트인지를 확인하면 유출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논리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XOR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XOR는 0, 1, 1, 0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게 XOR 게이트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와 B를 XOR 한다는 말은 요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만 1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또는 B and 여백이 줄어서요. 그 다음에는 A not, B not,
or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1, 2, 3, 4번 경우 중에 A or B라고 하면 2번, 3번, 4번 경우가 다 만족되는 거죠. 여기서 4번 입력, 즉 일일이 들어온 입력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어떻게 되는 거죠? A not와 B not를 하면 A가 1이라면 A가 1이고 B가 1이면 이 전체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놈과 AND를 해보면 1, 1이 들어올 땐 0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제 설명이 이해되시나요? 즉, 그 A or B 다시 설명하면 A와 B를 XOR 한다는 말은 A와 B를 OR 하고, 그죠? 그리고 AND 하기를 A not와 B not를 ORing 한 것을 AND 해보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건 좀 쉽지 않으셨을 듯한데, 그래서 보시면 A와 B를 OR 하는 게 이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데 요 뒷부분은 요 놈은 사실은 A와 B를 AND 하고 NOT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예전에 아마 고등학교 때 드모르강의 법칙 배우셨나요? 드모르강의 법칙. 그래서 A와 B를 AND 한 거의 NOT, 즉 A와 B를 AND 한 것의 NOT가 사실 두 번째 항이라고요. 그 두 놈을 AND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이렇게 논리식을 통해서 구해도 되지만 뭐 진리표를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면 12번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교재 리플 캐리 애더, 하단에 보이는 것 같이 4비트짜리 리플 캐리 애더고요. 실제 이 회로에 오버플로우를 감지하는 부분을 추가해라,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는 뭐 이런 게이트들이 있다. 사실 이 그림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동일한 부호를 더할 때, 동일한 부호를 연산할 때만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최상단의 캐리 비트와 그 바로 하단의 캐리 비트 두 개를 XOR 하면 그 자체가 오버플로우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책에 이 그림 있는 페이지의 뒷부분에 교재 한 반쪽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이상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XOR 게이트,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XOR 이렇게 해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OR 게이트를 사용하면 된다. 최상위 캐리 비트와 그 하단의 캐리 비트를 XOR 하면 된다. 라고 그리시면 정답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채점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뭐 클래스 세미나 등등을 통해서 질문을 꼭 주시고요. 그렇게 질문을 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중간고사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를 숫자를 조금만 바꿔서 기말고사에 출제를 몇 문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